충격적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선배 진짜로 괜찮겠어요? 잡혀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두 속았던 거야. 나의 기자 인생을 걸고 이건 꼭 밝혀야겠어. 중국의 한 기자가 한국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상대로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왕진입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의 기자로 10년 넘게 일해왔죠. 편집장은 저를 믿어주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취재에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중국인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보도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편집장은 한국의 뒷모습, 특히 중국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파헤치라고 했죠. 왕진, 자네가 가면 된다네. 한국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주게. 중국을 어떻게 깎아내리려 하는지 파헤쳐보게. 물론 저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은 없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국은 중국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우기는 이미지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로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중국인이라고 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아니, 저의 예민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의 중국 혐오 현상, 역사 왜곡, 문화 도둑질 등 준비해 온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야 했죠. 첫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는데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사진도 없어서 뭘 시켜야 할지 난감했어요. 저는 결국 핸드폰 번역 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가왔죠. 손님, 외국인이세요? 영어 메뉴도 있어요. 그 친절함이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손님이니까 당연한 서비스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했어요. 이렇게 표면적인 친절함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속내는 아직 확인 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인터뷰 대상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였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김 교수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김 교수는 생각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합니다. 경제적 파트너이자 문화적 이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때때로 긴장 관계에 있죠.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예상했던 대답과는 달랐어요. 좀 더 적대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합리적이었죠. 점심때는 대학가 근처 식당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특히 장이모우 감독 작품은 거의 다 봤죠.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가끔 무서워요.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중국계 한국인 사업가 박진우를 만났어요. 30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사업을 일군 분이었죠. 중국과 한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진우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섰어요. 작은 나라지만 끈기와 열정이 대단하죠.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에는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쇼핑몰마다 중국어 안내판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이징이세요? 그리고 중국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 우한에 가본 적 있어요. 정말 멋진 도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표면적인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분명 제 선입견과는 달랐죠.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중국 인식, 예상보다 복잡하고 다양함.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 있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어요. 마침 그날은 외교 정책에 관한 토론이 열리는 날이었죠.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는데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어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원은 이렇게 대꾸했죠.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토론은 격렬했고 중국에 대한 시각도 다양했어요. 한쪽에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을 이용해 정쟁을 벌이는 걸까? 점심시간에 국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의 보좌관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국은 결국 자국 이익만 챙길 거야.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등 돌릴 수는 없잖아. 저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3자처럼 중국을 평가하는 그들의 태도가 거슬렸어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제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중국은 한국의 어떤 존재인가요? 제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는 중국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미래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학생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에 대해 우려됩니다. 한복, 김치 등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잖아요. 이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중국은 단지 자국 내 문화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학생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했고 기자로서의 중립을 잊고 말았죠. 간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호황 기자님, 객관적인 취재를 위해 오셨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취재를 왔지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국회에서 본 정치적 갈등,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드러난 문화적 갈등,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내적 갈등까지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단순히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음. 내 안의 편견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취재 일주일째, 저는 한국 언론사를 방문했습니다. 큰 방송국의 국제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의 취재 경험을 나누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왕 기자님, 중국 언론의 자유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경직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불편했어요. 중국 언론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책임감 있게 보도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말했죠. 그럼 신장 위구르 문제나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그건 중국 내정입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죠.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어요. 간담회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한 기자가 따라왔어요. 왕 기자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쓰고 계신 기사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것이라면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의도를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기자는 저희도 취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누군가 제 취재 의도를 알고 있다니 당혹스러웠어요. 더 불안한 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은 취재가 어려워질 거라는 점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문득 지난 며칠간 만났던 한국인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은 친절했고 솔직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이 곧 적대감을 의미하진 않았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원래 쓰려던 기사는 정말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편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왕진, 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국의 위선을 잘 파헤치고 있나?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취재 중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편집장은 못마땅한 듯 했죠. 복잡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기사를 쓰거나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전하거나 취재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찾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확증인가? 고심 끝에 저는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분위기의 도시였죠. 활기찬 항구와 아름다운 해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해운대 해변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배를 수리하고 계셨죠. 할아버지, 오래 배를 타셨나요? 제 질문에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생이지. 젊을 때는 일본까지 다녔어. 중국 청도에도 자주 갔지. 노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전쟁,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나? 내가 젊을 때는 다들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니, 노인의 자부심 어린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은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고도였죠. 불국사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첨성대의 과학 정신이 감동적이었어요. 박물관 가이드는 설명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건너가 공부했죠. 이 말에 저는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현대의 갈등만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였던 거죠.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강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취재했어요. 젊은 CEO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앱을 개발 중이에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또 다른 창업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전에서 공부했어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배울 점이 많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힘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온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단순한 경쟁이나 갈등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였습니다.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개요를 새로 작성했어요. 한국, 역경을 넘어 일어선 나라. 부제목으로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찾는 공존의 길을 달았습니다.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닌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재의 마지막 주, 저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서울대 김 교수를 다시 만났죠.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매번 한국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중국계 사업가 박진우도 다시 만났어요. 박 사장님, 한국에서 30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이죠. 예전에는 선진국을 쫓아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K-팝, 한류 같은 것들이 그 예죠. 한 주말, 저는 서울 근교의 산을 찾았습니다. 등산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족 단위로 산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정상 근처에서 한 등산객이 저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별다른 이유 없는 친절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만난 산악회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산을 사랑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산에 올라 위로를 받았죠.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씨 가족이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 시절을 살았으며, 아들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세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이 씨는 저에게 물었어요. 왕 기자님, 한국에 대한 취재는 잘 돼가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나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3주간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물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한국인들의 회복력,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정신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취재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한국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였다. 짐을 싸는 아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취재 대상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난 3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왔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하나씩 깨져나갔는지. 택시 기사는 친절했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작년에 베이징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도시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베이징은 제 고향이에요. 다음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김 교수, 사업가 박진우, 그리고 이 씨 가족까지. 왕 기자님, 잘 가세요.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이들과 진정한 인연을 맺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로 정했어요. 서두에는 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떠나는 지금, 나는 존경과 이해를 안고 간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기사를 편집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한국에서의 모든 만남과 경험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순간들,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던 순간들까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다.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의 한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공기가 저를 반겼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왕진, 도착했나? 기사는 어떻게 됐지?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과는 좀 다릅니다. 편집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합의한 방향대로 했겠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많은 인식이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편집장이 말했어요. 일단 사무실로 와서 기사를 보여주게.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편집장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쓴 기사입니다. 편집장은 묵묵히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읽기를 마친 후 편집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왕진, 자네는 한국에 홀린 건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기사가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쓴 겁니다. 편집장님도 직접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기사는 내보낼 수 없네. 다시 써야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쓸 겁니다. 결국 그날 오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1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개인 블로그를 열고 원래 쓰려던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 아래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나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일들은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나라다. 단순한 비판이나 찬사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다. 블로그 포스트는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그렇더라. 정부 선전과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매국노다. 서구 세력에 세뇌됐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중국 특파원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중 관계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기회였죠. 작은 카페에 앉아 한국 언론사 편집장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왕 기자님의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중국인 기자가 필요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보였지만 마음속엔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려졌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려 합니다. 오해를 걷어내고 진정한 이해를 구축하는 다리 말이죠.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다. 나는 내가 경험한 진실을 통해 두 나라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대가 누구든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왕진이 멋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